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유부녀가 될 뻔한 30대 여자입니다. 저와 친한 지인들은 어느 정도 파혼 이유를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파혼이 왜 결정되었는지 엄청 궁금해하고 있어요. 저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지만 생각보다 사연이 길어 설명도 한계가 있었는데 답답한 마음을 여기에 한번 털어놓아 보려고요. 예비 신랑과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이었고 5년 정도 아는 사이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연애할 당시에도 가족들이랑 거의 연락을 하거나 만나진 않더라고요. 사실 결혼 준비를 할 때 이 점 때문에 조심스러웠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었고 분명 본가가 있는데도 서로 소통이 없었으니 주변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셨죠.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서 예비 신랑 집안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나한테 형 한 명 있는 거 알지? 솔직히 난 형이랑 크면서 차별도 많이 받으면서 자랐거든? 근데 집안 식구들 어느 한 명도 차별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 TV에서 나오는 그런 집안 있잖아. 첫째가 우선이고 제일 중요한 집안. 그런 집안이 바로 우리 집이었어. 그래서 성인 되고서는 연락도 거의 안 했고, 알아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집도 구하고 그랬지 뭐. 알다시피 내가 명절이라고 집에 내려가 본 적이 있어. 주말이라고 본가에 간 적이 있어. 그렇게 해도 엄마 아빠는 형이나 중요하지 나는 별로 관심 없었어. 아마 나랑 결혼하고서도 편할 거야. 그래? 솔직히 나는 처음에 가족 얘기를 잘 안 하기도 했고 언젠가 한 번은 가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길래 무슨 말인가 했었거든. 그렇다고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라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혹시나 민감한 일인가 내가 말을 못했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럼 가족들이랑 교류는 거의 없는 거야? 우리 결혼식 준비하려면 그래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해야 하지 않을까? 아마 1년에 한 번도 볼까 말까 하긴 하지. 연락도 해도 뭐 형 얘기만 하니까 연락을 해봤자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거의 안 해. 최근에 봤던 게 형이 결혼했을 때였네. 그래도 결혼식은 참석해야 하니까 참석은 했는데 그때 가서도 엄마 아빠는 내 흉만 보고 형 치켜 세우느라 바빴지 뭐.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결혼식에 부모님이 꼭 계셔야 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이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모시는 것뿐이야. 다른 건 없어. 결혼하면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되는 거고. 그 정도야? 그래도 저번에 내가 어머님이랑 통화는 했었잖아. 그때는 별다른 말은 없으시고 한번 오라고 반갑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했었는데 그냥 사는 지역이 멀어서 그렇구나 생각은 했었지. 자기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어. 성인 되고 나서부터 그랬다니 자기도 참 힘들었겠다. 처음 예비 신랑이 털어놓은 얘기만 듣고서는 안쓰러운 마음이 컸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 하기에 첫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시부모님도 그냥 평범하셨고 형과 형수님도 특별하게 이상하지 않았죠. 남편 말만 들었을 때에는 시집살이를 제대로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도 좋아서 처음엔 놀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결혼하기 전이라 숨겼던 것 같아요. 상견례도 무난하게 끝이 났고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서로 조심스럽게 말을 하셨고 형과 형수님도 조용하고 차분하셔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상견례를 마무리하게 되었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수월하게 결혼 준비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던 찰나에 바로 제 걱정이 시작됐어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점점 다가오면서
예비시댁 식구들 태도는 바뀌게 되었는데 첫 트러블은 예단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결혼 준비는 친정에서 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흰 당연하게 주고받는 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뜬금없이 예비 시모가 전화와 예단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어. 너네 집이 개혼이잖니? 자식이라곤 너 하나뿐 없으니까 이런 거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면 알 수 있을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 사실 우리 집이 큰 집인 건 알지? 친척들도 많이 있고 시골이라서 어르신들은 또 결혼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하신 것도 있고 전에 사촌이 결혼했을 때는 이불 세트 한 채씩 돌리고 시댁에도 반상기며 은수저며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보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하기로 했잖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친척들 이불 세트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 네? 아, 혹시 어머님, 제가 친척들 이불 세트 예단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승훈 씨한테 그 얘기는 아직 전달을 못 들어가지고요. 혹시 승훈 씨가 어머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진 않았나요? 저번에 안 그래도 저희가 예단이랑 예물, 혼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할까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결정한 게 있는데 승훈 씨가 별말은 안 드린 건가요? 그런 걸 너네끼리 정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런 건 어른들끼리 정하는 거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런 걸 정해? 안 그래도 상견례 때 이런저런 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들이 절대로 그런 거 미리 꺼내지 말라고 하길래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그런 중요한 얘기는 어른들끼리 그냥 따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너희 엄마 전화번호 나한테 말해줘. 내가 네 엄마랑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랑 따로 얘기하실 거 없으세요? 어머님 저번에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서 신혼집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상견례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혼수는 저희 둘이서 모은 돈으로 준비를 할 거고요. 예물이나 예단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미 승훈 씨랑 이렇게 결정을 한 거라서 승훈 씨가 어머님께 아직 말을 안 꺼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결혼식에서 예단이 빠지면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해서든 해야지. 그걸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원래 예단은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한테 잘 봐달라고 하면서 주는 뇌물 같은 거야. 그걸 안 하면 너 내가 시집살이 시켜도 되겠네? 참, 아무리 모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모르니? 에휴, 너희들이 뭘 알겠어. 네 엄마 전화번호 나한테 보내고 그런 건 니들끼리 그냥 함부로 정하지 마라. 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바로 예비신랑에게 이 얘기를 전했는데 예비신랑은 너무 정신이 없기도 했고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을 해서 아직 예비 시모에게 말을 꺼내지도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상황을 듣더니 바로 자신이 해결하겠다면서 자신 있게 말을 꺼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전과 하던 말이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얘기 듣고 내가 엄마랑 통화를 했어. 일단 해결은 했는데 근데 자기 너무 엄마한테 대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어른인데 이러니 저러니 통보하는 건 좀 아니지. 애둘러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엄마가 지금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더라. 아무튼 예단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알아서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머님께 잘 좀 말씀드려서 해결해. 우리 예단이랑 예물 이런 거 안 하기로 결정했잖아. 그거 처음부터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 갑자기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너무 당황스럽네. 집에서 우리 신혼집도 해주시는데 예단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어머님이 우리 엄마 전화번호까지 달라고 하시는데 나 아직 안 보냈어. 자꾸 연락 오셔서는 번호 바로 보내라고 하는데 어떡해. 일단 그냥 보내고 나중에 장모님께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자기가 좀 설명드려. 우리 엄마가 좀 생각이 옛날 분이셔서 그래. 그런 건 무조건 해야 하는 줄 알아서 그러시는 거야. 전에 사촌도 둘이서 모아서 신혼집 마련했는데 예단 예물은 다 했더라고. 우리 형도 그렇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뿐이야. 옛날 사고 방식이라서 그런 거지. 나쁜 마음으로 그러신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대충 둘러서 넘기자. 대충 둘러대는 게 어디 있어. 자기가 제대로 말을 했으면 좋겠어. 자기가 말을 못하겠으면 나라도 가서 말씀드려볼게.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좀 서운해. 우리 집에서는 집이랑 결혼 비용까지 다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상황인데 엄마가 이것까지 아셔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래. 네 마음이 어떤지는 나도 이해해. 그런데 지금 당장 부모님 생각을 바꾸는 건 좀 어려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지켜봤으면 좋겠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 결혼하면 전처럼 교류 안 하고 살 거라고. 어머님께 말 못하겠으면 내가 전화해서라도 부탁을 해볼게. 전 설마 예비신랑이 진짜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그런 부탁을 할 거라곤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니 남자친구가 전화가 와서 부모님이 옛날 마인드라 예단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자신이 해결할 테니 시모 말에만 맞춰달라며 부탁을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선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걸까 싶어서 어이가 없었고 파혼까지 생각을 했지만 이후에 예비 신랑이 집으로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며 말을 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친정 부모님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넘어가게 되었죠. 그 사건 이후로 시모가 좀 조용해지는 듯 보였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 며느리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다면서 시간 될 때 예비 신랑에게는 말하지 말고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이 끝나고 찾아갔답니다. 이거 너한테 내가 주려고 준비했어. 내가 시집 올 때 받았던 예물인데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 갑오 같은 거야. 엄청 귀중한 거지. 내가 밖에서도 한번 껴본 적 없고 여기에 코이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었어. 사실 큰애도 결혼을 했잖니. 큰며느리가 시집 올 때 이걸 줘야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아까운 마음이 더 크더라고. 근데 널 보니까 딱 이 갑오를 너한테 넘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뭐니? 이렇게나 귀한 걸 저한테 주셔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셔도 돼요.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말씀대로 대대로 내려오는 가부라면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대대로 내려온 거라 엄청 소중하고 귀중한 거야. 그런데 내가 너 시집 온다고 인사 올 때부터 주고 싶었다니까. 가족들 온 마음이 담긴 예물이니까 네 취향이 아닐 수 있어도 소중하게 잘 간직하렴. 나도 이거 받고 나서는 진짜 이 집 식구가 된 기분이었다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대대로 내려오던 거니까
이 마음을 네가 알아주면 정말 좋겠네. 아무리 예물을 서로 안 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의미 있는 거면 얼마나 좋니? 혹시나 이거 받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때 보니 아버지 시계 차고 계시던데 그거라도 물려주시라고 해. 네? 시계요? 아, 그건 아빠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직 승훈 씨가 뭐라고 말을 했던 건 아니라서. 이렇게 귀한 거 주시면 저희 집에서도 생각을 해 보실 것 같아요. 승훈 씨는 오늘 이거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던데. 걔가 그렇게 집안일을 잘 모른다니까. 네 아버지가 한 그 시계 그래도 좀 연식도 있고 그런 거 같던데 괜찮을까? 아니 뭐 시계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니면 그냥 새 시계도 괜찮고 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이니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 않겠어? 너도 우리 집 가보 받았으니까 우리 아들도 너희 집 시계 물려받으면 될 것 같구나. 처음에는 시모 말에 의아했지만 나중에 상황을 알고 나서는 시모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어요. 처음 그 박스를 받았을 땐 그만큼 제가 귀중한 갑오를 받았나 보다 하고 집으로 가서 보여드렸죠. 그런데 열어보니 너무 오래되어서 빛이 하나도 나지 않는 금가락지가 있었는데 시모가 잊고 빼지 않았던 건지 바닥에 보증서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20년 전에 구입한 14K 금반지였는데 그걸 보고선 너무 황당했어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비 신랑은 너무 신나서 언제 아빠 시계를 받을 수 있냐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들었어. 자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받았다며? 진짜 좋겠다. 거봐. 우리 집에서 자기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했지? 엄마가 형수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너를 며느리로 인정했나 봐. 그거 형수님한테도 안 줬던 건데 엄마가 그만큼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거라니까. 그나저나 아버님 시계를 나한테 주신다고 했다며? 아직 결정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내가 그 반지 받았으니까 아빠 시계 주면 딱 좋을 것 같다면서 말하셔서 그런 거지. 근데 이거 반지 대대로 내려오는 거 맞아? 안에 보니까 보증서도 있던데. 이게 한 20년 정도 된 거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리고 순금도 아니고 14K라고 적혀 있었고. 에이, 자기가 잘못 봤겠지.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가 소중하게 간직한 반지를 당신한테만 준 게 중요한 거지. 형이 결혼할 때는 꺼내지도 않은 게 우리 엄만데 그걸 당신한테만 챙겨준 거라니까. 그래? 그럼 형 결혼할 때 형수님은 어떤 거 받으셨는데? 들어보니 그래도 예물 예단 다 해갔다면서 하시는 것 같던데. 아마 형이 그렇게 결혼을 하셨으니 당연하게 예물 예단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 좀 알면 내가 참고할 수 있지 않겠어? 형수님은 그래도 정석대로 했지. 이불 세트 주변에 쫙 돌리고 반성기랑 무슨 은수저 세트랑 현금도 다 준비해서 줬지. 그래서 엄마가 엄청 뿌듯해서 여기저기 자랑을 엄청 했다니까. 근데 형수님 그렇게 준비할 때도 엄마 아빠랑 엄청 난리 쳐가지고 받았던 거라고 하긴 하더라. 그것 때문에 말이 좀 많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예물은 별로 잘 안 챙겨줬던 것 같아. 엄마랑 아빠가 워낙 난리였어야지. 그래? 그럼 형은 처가댁에 뭐 하셨는데? 그래도 형수님께서 그 정도 하셨으면 뭔가 형도 처가댁에 뭐 해주신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 사시고 있는 집 자기 형이 준비한 거야? 몰라. 아마 아무것도 안 했을걸?
처가댁에는 지금 사는 집 형이 마련한다고 했는데 거의 다 대출이긴 하지.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형이 그만큼 잘났으니까 여자 쪽에서 그 정도로 한 거 아니겠어? 그쪽 집안에서는 형이 이 집 마련했는 줄 아니까 예단이나 이런 거 신경 써서 보냈던 것 같고, 엄마나 아빠는 그런 상황 잘 모르니까 당연히 여자 쪽에서 예단 이런 거 잘해오는 줄 아신 거지 뭐. 나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네. 어쨌든 그때랑 지금이랑 엄마가 생각이 좀 바뀌셨나 봐. 이런 것도 자기한테 챙겨주고. 철없이 말하는 예비 신랑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고, 보니까 형님도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 말에 휘둘리고 결혼을 한 것 같았어요. 막상 시댁에선 형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았고, 남자친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우리 집에서도 사실 아예 아무것도 안 해줄 생각은 아니셨는데, 외동딸이 결혼하니 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도와주시려고 했죠. 처음에는 고급 시계를 해주시려고 했지만 제가 예물을 받아온 거를 보시고선 아버지가 착용하시던 시계를 주셨어요. 그것도 사실 몇천 하는 비싼 시계였는데 근데 막상 그 시계를 받고서는 시댁에서 말이 나왔어요. 엄마, 나 오늘 장인어른한테 이 시계 받았어. 역시 시계가 고급스러워서 그런지 보기만 해도 엄청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네. 장인어른이 이거 착용하시고선 일도 잘 풀렸다면서 그 기운도 주시는 거라고 하셨거든? 나도 잘 될 것 같아. 아이고, 너는 참 속도 좋다. 중고가 그렇게 좋디? 아니, 너네 집은 그렇게 잘 살면서 하나밖에 없는 사위에서 새 거 사줄 여력은 없으시다니? 나였으면 그 정도 돈 있으면 새 걸로 사주겠어. 에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속이 좋아서 어쩔 거야. 얘, 너네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사위 이렇게 대접하니? 왜? 나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 엄마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이거 1,000만 원 넘는 시계야. 솔직히 내 능력에 이 정도 시계 사는 거 얼마나 부담인데. 솔직히 나는 이것만 받아도 엄청 만족해. 아버님 어머님은 새 걸로 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갑오를 줬으니까 아버님도 갑오를 주신다고 이걸로 주신 거야. 뭐? 아이고 참, 며느리랑 사이랑 같아? 너는 그걸 그 앞에서 헤헤거리면서 다 받았어? 이왕이면 새 걸로 주시라고 해야지. 쓰던 걸 주는 게 어디 있어? 네가 거기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가 보다. 가서 제대로 대접받아야지. 중고를 받는 사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나한테는 때 묻은 금가락지 하나 주시고서는 새 예물을 바라시는 시모를 보면서 현타가 왔어요. 문제는 예비 신랑도 시모 얘기를 듣고선 점점 생각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잘 착용하고 다니던 시계를 갑자기 다시 포장을 해서 저한테 다시 전달을 해 주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님께서 아끼시면서 착용했던 시계인데 내가 너무 철없이 생각 없이 좋다고 받았던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이거 잘 닦아서 다시 포장해 놓았으니까 아버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 그래도 자기 이거 받고 좋아하지 않았어? 어차피 아빠한테는 다른 시계도 있고 이거 하나 당신한테 준다고 해서 아까워하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빠가 새 시계 사준다고 해도 당신 좀 부담스러워 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아빠가 그만큼 당신 마음에 들어있던 거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주인이 있었던 물건인데 내가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아버님한테
새 시계로 받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쓰던 시계는 그냥 주인이 쭉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아버님이 고르고 골라서 사신 거잖아. 그냥 생각해보니 내가 새 거 받는 게 맞을 것 같아. 남들한테도 말하기 좋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뭔가 새 시계를 받고 싶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냥 이걸로 받아. 솔직히 지금까지 엄청 마음에 들어 하다가 갑자기 새 시계 타령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왜 내 의미를 그렇게 나쁘게 해석해? 나는 단지 아버님이 아끼시던 시계를 그냥 내가 생각 없이 받은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새 시계를 받겠다고 하는 거야. 당신도 아끼던 물건 남한테 줄 수 있어? 가격을 떠나가지고 추억이 있는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속보이게 새 시계를 원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그래도 시댁 식구들과는 다르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죠. 속으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시간은 제 속과 다르게 계속 흘러갔고, 고민을 하던 사이에 42평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선 시댁에서는 간섭이 더 심해졌고, 저녁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하나하나 다 지적을 받게 되었죠. 이제부터는 집에 올 때 일할 복장으로 와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집은 다 같이 음식 만들어서 먹는 거 알고 있니? 외식 같은 건 거의 안 하니까 그렇게 알고선 와. 그리고 너, 이제부터는 손톱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건 그만해야 되겠어. 짧게 다르고 단정하게 하고 다니렴. 머리도 밝은 색보단 어두운 색으로 염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가 전에는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식구 아니니? 어머님, 제 머리가 원래 좀 밝은 색이라서 그런 거지 염색을 한 건 아니에요. 손톱은 제가 유일하게 있는 취미라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손톱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여기서 더 짧게 자를 순 있어요. 그래도 컬러 바르는 건 제가 이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바르는 거 우리 집에서는 딱 질색이야. 색도 바르지 말고 그냥 단정하게 자르고 다녀. 그리고 애라도 낳으면 그거 다 애한테 안 좋은 거 모르니? 그러고 보니 니들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니들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슬슬 임신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왕이면 아들로 허니문 베이비 가지면 좋으련만. 아이는 저희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아마 2, 3년 정도는 신혼 즐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일을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승진도 해야 하고, 육아휴직하면 아무래도 일을 계속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거기다가 남편도 육아휴직 좀 편하게 쓰려면 좀 더 연차가 쌓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이 낳고 나서 저랑 남편 휴직 번갈아 가면서 쓸 거 생각해서 계획하려고요.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왜 육아휴직을 해? 그렇게 육아휴직하고 나면 나중에 승진은 못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네가 일 욕심이 있으면 아이 낳고서도 어린이집 보내고 일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너희는 참 사서 고생한다 정말. 우리 때야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여자들이 일하기 힘들었지. 지금은 나라에서 다 키워주는데 뭐가 못하니? 2, 3년 기다릴 생각하지 말고 얼른 임신 준비해.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부터 임신부터 일까지 온갖 걸 참견하셨는데, 예비 시모가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구들 중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다들 밥만 먹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 남자친구랑 크게 다투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결혼식까지만 참자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집에 몇 번이나 내려갔겠냐면서 결혼하고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를 달랬어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점점 저에 대한 간섭은 심해지셨는데 저는 친정부모님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지만 시댁에서는 쉬는 주말에도 저를 불러내셨죠. 안 된다고 거절하면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셨어요. 주말에 일이 있다더니 오늘 집에 있는 거니? 그럼 얼른 집으로 와서 일할 준비를 해야지. 뭐 하고 있어? 오늘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만두 빚기로 했으니까 얼른 와서 만두 만드는 방법 알고 네 형님이랑 같이 일 좀 하렴. 이렇게 만두 만드는 것도 배워야지. 우리 아들이 만두를 엄청 좋아해. 그럼 네가 손만두를 빚을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오늘 저희 가족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승훈 씨 쉴 때 같이 갈게요. 그런데 아까 승훈 씨랑 통화를 했는데 오늘 어머님이 부르신 거 전혀 모르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아까 일어난 것 같던데. 오늘은 승훈 씨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걔가 오늘 왜 오니? 와서 뭐 할 거야? 나중에 만두 다 만들어서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지. 이런 건 여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네가 아직 결혼을 안 치러서 그런 거지.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야. 너희는 이제 신혼집도 마련했고 혼인신고만 안 했지.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친정에 정을 떼야 하지 않겠니? 결혼하면 매일 친정에 들락날락하면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결혼 잘못된 거 아닌가 말 나오고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신정 들락거리지 말고 시댁에 좀 자주 와서 지내. 얼른 준비하고 와. 어머님,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이랑 먼저 약속한 일이고 오늘 부모님이랑 같이 보내려고 하거든요.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다음에 승훈 씨 시간 될 때 그때 같이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시집살이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한테 점수 따야 나중에 결혼 생활이 편하지 않겠어?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서 내려와. 나중에 고된 시집살이 당하고 울지나 말고. 제가 끝까지 안 내려가니 시모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기대하라는 문자까지 아무렇지 않게 보내셨어요. 참고 참았던 인내심이 바닥날 때쯤 솔직히 한편으로는 예비 시보만 이렇게 절 괴롭히니 결혼식만 끝내보자란 생각이 있었는데 예비 시보만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신혼집 인테리어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갑자기 예비 형님이 신혼집 좀 보자면서 연락이 오셨죠. 뜬금없는 연락이라서 뭘까 싶었는데 그래도 처음 연락이 오신 거라 같이 신혼집에 가게 되었어요. 아휴, 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대?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닌가? 여기 공간을 좀 잘 쓰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역시 살림을 안 하던 사람이 인테리어를 해서 그런가? 주변 공간이 영 별로긴 하네. 동서는 이런 거 정하기 전에 나한테라도 상의를 좀 해보지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대? 도련님은 뭐라고 안 했어? 어차피 주방 살림은 제가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거실을 좀 편하게 쓰고 싶어서요. 그거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주방 공간이 좀 좁아졌나 봐요. 형님이 보시기에는 좀 좁다 생각이 드실 순 있겠네요. 그래도 저희가 저녁까지 다 회사에서 해결을 하고 있어가지고 굳이 그 공간을 넓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야, 동서나 그런 거지. 여기서 살림하려면 좀 불편하긴 하겠다. 안 그래도
어머님이 동서 인테리어 하는 것 좀 봐보라고 하셨는데 내가 진작에 와볼 걸 그랬네. 어쨌든 여기 냉장고 공간이고 식탁은 여기쯤 놓이면 되겠다. 화장실은 2개지? 차라리 안방 화장실을 없애고 드레스룸을 좀 더 넓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형님은 마치 자기 집을 둘러보는 듯 이곳저곳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고 처음엔 왜 이렇게 꼼꼼하게 보실까 싶었는데 며칠 후 그 속셈을 알게 되었어요. 시숙네로 식사 초대를 받아 간 날 사건이 벌어졌는데 가보니까 음식은 없고 음식 재료만 주방에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신발을 벗자마자 형님은 절 보더니만 갑자기 앞치마를 저에게 내밀었죠. 여기 이거 앞치마. 오늘도 안 챙겨왔지? 식구들 저녁 시간 다 됐으니까 얼른 준비하자. 어차피 동서 요리 잘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 그래도 여자니까 기본은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말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 다음에는 동서가 준비하면 되고. 네? 지금 저보고 요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온 건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요리를 하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오늘은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식사 준비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음식 주문해서 먹는 건 어떠세요? 어차피 앞으로 동서 여기 주방에 적응해야 하니까 슬슬 적응하면 되지 않겠어? 냉장고나 이런 건 내가 다 놓고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쓰면 돼. 지금 고장난 것도 없거든? 가전제품 새로 살 필요도 없으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얼마나 좋아. 솔직히 다 가지고 가도 상관없는데 동선의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한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주방에 제가 왜 적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냉장고, 가전제품을 다 두고 가신다는 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설마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신혼집 얻었잖아요. 저번에 형님 같이 보시고서는 알지. 42평 신혼집. 내가 그때 둘러봤잖아. 그때 왜 거기까지 가서 봤겠어. 솔직히 우리가 큰형인데 동생이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게 말이나 돼? 여기 그래도 24평이니까 둘이 살기는 여기가 딱이지. 큰 집이 더 큰데 살아야지. 동서가 여기 들어와. 지금 무슨 개소리세요? 저보고 여기서 신혼살림을 차리라고 말하신 건가요? 어떻게 저한테 어떤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왜 여기서 살림을 차려요? 누구 맘대로요? 네 남편. 우리 도련님이 여기서 살라던데? 아직 못 들었어? 얘기 다 된 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동서가 반대하면 어쩔 거야. 우리 집은 남자가 하늘이야. 남자 말은 곧 죽어도 들어야 하니까 뭐 동서가 싫다고 해도 어쩔 거야. 예비신랑을 쳐다보니 제 눈을 피하기 급급했고 시부모와 시숙 역시 당연한 얘기를 한다는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장 그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나와도 그 누구 하나 절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음날부터 예비신랑은 계속 전화를 해왔고 전 가족들이 너무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들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아? 예의 없다고 당장 와서 사과하라는 거 내가 얼마나 말렸는데.
내가 중재 잘해놓았으니까 그냥 와서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해.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내가 왜 가서 죄송하다고 해? 죄송하다고 말해야 할 건 당신 가족들이야. 그리고 너도 알고 있었지? 우리 집에 형네가 들어와서 산다고 했던 거 말이야. 네 형수 말 들어보니 네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고 했다며. 지금 그게 사실이야? 솔직히 42평이면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 우리 둘 다 일하고 바쁜데 저녁도 회사에서 먹고 들어오는 판국에 42평 집 관리? 아휴, 우리 못해. 형수님은 주부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 있잖아. 올해 형수님 임신하고 아이 낳을 계획도 있으시고, 그러면 큰 집에서 사는 게 좋은데, 우리 아이 갖기 전까지만 잠깐 사시라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는 가전제품 새로 살 필요 없으니까 좋고. 너 등신이야? 그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집을 왜 당신네가 마음대로 산다 만다 하는 거야? 그 집 우리 집에서 해준 거 벌써 까먹었어? 애초에 거지 같은 집이랑 결혼하겠다고 한 내가 등신이지 누굴 탓해. 너랑 더 이상 말해서 뭐 하겠어? 결혼 안 하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 거지 같은 집안? 너네 집은 얼마나 잘났길래 그따위로 말을 하는 거야? 집 하나 해준다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처음에 네 기 못 잡으면 평생 처갓집에 끌려다닐 거라고 하더라. 너 하는 말 들으니까 딱 내가 그럴 것 같네. 너 후회하지나 마. 나중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내가 용서해주나 봐. 전 예비 신랑의 말에 남아있던 정마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비 신랑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의 말에 휘둘리고 있었고, 결국에는 자기 가족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 파혼을 선언했답니다. 처음에는 저를 괘씸하게 생각했던 예비 신랑, 예비 시댁에서도 제가 완전히 끊고 파혼을 선언하자 태도가 바뀌었죠. 미안하다며 여러 번 절 찾아왔고, 술 취해 행패를 부리기도 했는데 전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고 접근 금지도 신청했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비용들은 위자료로 청구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끝을 내고서도 억울했는지 예비 신랑은 멍청하게 주변에 파혼한 이유를 꺼냈더라고요. 당연히 주변에서는 예비 신랑 예비 시댁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예비 신랑 주위 사람들은 다들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예비 신랑은 거의 회사에서 외톨이가 되어서 그만두었고, 들어보니 그 가족들은 지금도 서로를 탓하면서 매일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비난을 받는 사람이 형님이라고 하던데, 아마 시모는 그 집안 아들을 평생 혼자 늙어 죽게 만들 모양인 것 같아요. 큰형네도 이혼 소송할 것 같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는 그 집안에 관심을 끊었답니다. 지금은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도 더 늦기 전에 넓은 세상 보고 오라며 권해주셨고, 저도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경험해 보고 오려고요. 인생의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얘기도 듣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제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을 사위에게 보낸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별도 없어 맘먹고 사돈집을 찾아갔었는데
대문 앞에서 보였던 제 딸의 모습을 보게 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처절한 응징을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 현재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전에 제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그래도 좋은 남자를 만났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었죠. 사위는 제 딸에게 정말 잘했었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 딸만 잘 챙겨주길 간절히 바랐었죠. 사위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했었지만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뒤에서 지원해 줄 정도는 됐었기 때문에 사위 하나 보고 제 딸을 보냈었어요. 사돈댁도 잘 챙겨주는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볼 때면 그늘진 모습이 아니라 밝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저 또한 마음이 놓였었고 그만큼 저도 사위에게 더 잘해주려고 신경을 많이 써줬었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주말에 제 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딸의 얼굴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군요. 얼굴 표정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었던 저는 걱정이 많아 보인다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그렇게 알게 된 딸의 고민은 시댁에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었죠. 사돈댁에서 생활을 한다고? 아니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사돈댁에서 지낸다는 거야? 김서방,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아, 그게요.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저희 엄마가 요즘 들어 우울증이 많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이 사람과 결혼하기 전까지 저와 단둘이 지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셔서 그런지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약까지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딱 봐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라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안 싸더니 많이 힘들어 하시나? 그래도 멀쩡한 집 놔두고 사돈댁에서 생활하는 게 쉬운 건 아닐 텐데 꼭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거야? 사돈은 뭐라고 하시는데? 그렇잖아도 이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어머님 댁에 다녀왔었어.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적응할 시간 동안만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거절을 하기에도 곤란한 상황이라 이 사람과 조금 더 대화를 해본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좋으신 분인 건 알겠는데 같이 산다는 게 아무래도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생활에 불편한 점들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로 부딪히게 되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당연하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 문제인데 오히려 더 크게 역효과가 올 수도 있다. 내 생각엔 같이 생활하는 것보단 사돈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취미 생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제가 그런 것도 말씀드려 봤는데 집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세요. 방 안에 혼자 계시면 우울증 증상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번에는 집에 혼자 계시는 게 힘드셨는지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도 우울증 증상이 오래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증상을 완화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변한 생활에 적응을 하기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부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 딸의 생각이 우선일 것 같네. 자네는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딸은 사부인을 어려워할 테고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지내는 건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주위에서도 이런 문제로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는 걸 상당히 많이 봤거든. 그러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 일로 불화가 생기는 것보다는 사부인이 우울하고 힘들어도 같이 사는 건 나는 반댈세. 남편도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또한 겉으로는 표현을 많이 안 했지만 제 딸이 사돈댁에 들어가 시집살이 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였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신경이 쓰였던 저는 딸과 따로 만나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위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속마음을 꺼내지 못한 것 같아서 퇴근길에 잠깐 얼굴을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엄마는 사돈댁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데 너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지만 김서방 때문에 거절하기도 힘들어서 그런 거지? 솔직히 그이랑 어머님 앞에서 딱 잘라서 싫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이도 당분간 같이 생활하고 싶어하는 눈치고요. 저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약까지 복용 중이시라 저도 속마음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잠시만요.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 결혼했을 당시 딸의 얼굴은 상당히 밝았었는데 이 문제로 점점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딸의 입장에서도 선뜻 싫다는 말을 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사돈을 따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이후 며칠 뒤 사돈에게 따로 연락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마주한 사돈과 저는 서로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은 뒤 저희 가족이 가진 고민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딸의 입장을 설명해 줬어요. 아무래도 제 딸이 사돈집에 들어가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위와 갑자기 떨어져서 지내시다 보니 허전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지 않을까요? 사돈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애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등산이 취미라고 하셨는데 그런 모임 같은 것도 가져도 되고 그 안에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냐에 따라 사돈의 삶의 질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꼭 제 딸과 사위가 사돈집에 들어가서 살길 원하시나요? 둘이 한창 신혼이고 서로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을 텐데 사돈이 애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같이 사는 건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킬 것 같아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저는 뭐 쉽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애들한테 도움을 청했겠어요. 저도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돈이 말한 대로 며느리가 불편해 할 수도 있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게 마음처럼 쉽게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혼자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세상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오는데 이런 상황들을 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돈이 방금 저한테 등산이 취미니까 모임 같은 거 가져보거나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셨죠? 사돈이 말씀하신 거 이미 전부 다 해봤고 지금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 삶이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주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세상 떠난 그 사람 대신 아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있어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 줄 아세요? 그만큼 저도 제 아들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길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저 말곤 아무도 모르죠. 사돈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참 난감했었죠. 위로를 해드리기에는 사돈의 입장을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이 그동안 사돈 혼자 마음고생이 심했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지만 제 딸이 사돈댁에 들어가 사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사돈을 보면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는 제 딸이 사돈댁에 들어가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한 뒤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사돈이 헤어지고 난 몇 시간 뒤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사돈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입원한 병원을 가보니 사돈은 이 세상과의 작별을 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걸 듣게 되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사돈을 보고 있으니 그제서야 우울증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알 수 있었고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을 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던 가족들에게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몇 시간 전에 사돈과 만났었고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일들이라 같이 사는 건 반대한다고 말했었는데 그게 사돈에게 상처로 돌아온 것 같다며 사위와 제 딸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사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눈물을 훔쳤고 딸도 걱정이 많아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눈을 뜬 사돈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거에 원망을 하면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냥 세상 떠나게 놔두지. 왜 나를 살리겠다고 병원까지 데려온 거야? 어차피 혼자인 거 일찍 그 사람 뒤를 따라가려 했는데 내 계획이 전부 틀어졌잖아. 엄마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못 본 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울증이 심해서 조금이라도 엄마한테 변화가 느껴진다면 조심하라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저한테 사랑한다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문자를 보내시면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의사가 조금만 늦었어도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모님,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정말 고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따로 지내야 될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제 두 눈으로
엄마가 세상 떠나실 뻔한 걸 목격했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도 모른 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아들인 제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엄마가 손목 수술로 생활 자체가 불편하신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미 확고하게 결정을 내렸어. 당신이 싫다고 해도 나는 엄마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 더는 엄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사위는 괴로워하고 있는 사돈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울증이 심하면 평범한 사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행동을 저지른다고 듣긴 했었지만 눈앞에서 실제로 보게 되니 저와 남편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된 사돈은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제 딸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는데 차마 말릴 수 없었고 앞으로 제발 별일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사위와 제 딸은 사돈 댁에서 지내게 되었고 저는 그런 딸이 걱정되는 마음에 수시로 전화하면서 별일은 없었는지 항상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전화하면 사돈이 잘 대해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상황을 지켜보면서 두고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과의 전화 통화가 쉽지 않더군요. 문자로는 바로바로 대화가 되는데 전화 연결만 하면 받지 않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었죠. 그냥 문자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딸의 말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도 안 되고 문자를 해도 답장도 오지 않아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사위와 결혼을 하고 우울증 때문에 병원까지 다녀왔었던 사돈이 또 다른 돌발 행동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제 딸은 어쩔 수 없이 사돈 댁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떠한 기별도 없으니 걱정이 되는 건 당연했었어요. 그래서 맘먹고 사돈 집을 가게 됐는데 조용히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몸을 숨겨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전부 제 핸드폰으로 담고 있었어요. 절대로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온몸이 분노로 가득 차 부글거리고 있었죠. 너는 우리 집에서 생활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적응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내 우울증이 또 터지면 그건 다 너 탓인 줄 알고 있지?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려고 저를 며느리로 삼으신 거예요? 차라리 그이랑 이혼할게요. 그이랑 단둘이 사시면 되잖아요.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벌써 밭일 끝냈겠다. 내가 지금 손목이 다 낫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뭐가 문제인 거야? 저를 며느리로 생각해주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생활을 하려고 그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 핸드폰도 돌려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동안 그냥 저 부려먹으려고 우울증 핑계 대신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약만 타놓으시고 아예 입에도 안 드시잖아요. 내 아들이 다시 들어오고 나서 우울증이 좋아졌으니까 약을 안 먹은 거지. 그리고 왜 쓸데없이
사돈한테 입을 나불거려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어? 내가 처음부터 좋게 얘기했잖아. 그냥 들어와서 살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든 건 다 너 탓이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입이야. 함부로 놀리면 인생이 두 쪽 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냥 조용히 들어와 살면 얼마나 좋아. 한번 들어왔으면 절대 나갈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 그동안 연기하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몸이 안 좋다고 저한테 휴직계까지 내라고 해서 저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3달 동안 무급으로 일을 쉬기까지 했는데 제가 노력하는 건 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엄마한테 속마음 얘기했다고 그걸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세요? 저 더 이상은 어머니 며느리로 못 지내겠어요. 그만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제 핸드폰 당장 돌려주세요. 저희 엄마가 걱정하신다고요. 법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아직 느끼지 못한 것 같은데 한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끝인 거지. 누구 앞에서 법을 운운하고 있어? 그냥 너는 조용히 시키는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내 손목에 이 상처 우울증 때문에 생긴 건 줄 알아?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제 딸과 사돈이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모든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사돈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 아들과 같이 살려고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일부러 저지른 거였어요. 제 딸도 사돈의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돌변한 모습의 사돈을 보며 온몸을 떨고 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아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사돈이 제 딸을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패대기 쳤고 돌담에 걸려 무방비 상태로 넘어진 딸은 그대로 화초밭 돌틈에 머리가 꽂히고 말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 일이라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미동조차 하지 않는 제 딸을 끌어안은 채 정신을 차리라고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런 저를 보고 놀란 사돈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천천히 뒷걸음질 치더니 어디론가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일단 쓰러진 딸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둘러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응급실로 향하는 모습을 본 뒤 현재의 상황을 남편한테 알렸어요. 그리고 저는 사돈이 도망친 길을 따라 뒤쫓기 시작하면서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돈은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어 보여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경찰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잠시 뒤 경찰들이 도착을 해서 좀 전에 상황을 설명해 준 다음 제가 녹화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경찰들은 사돈을 찾기 위해 동네 이곳저곳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이는 제가 있는 곳으로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저는 사위의 얼굴을 보자마자 뺨에 손을 올려 치면서 이 모든 게 사위 탓이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죠. 사위는 고개를 떨군 채 저에게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터라 저는 사돈을 조금도 용서해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네 구석구석을 수색한 끝에 사돈이 숨어 있던 곳을 찾을 수 있었어요. 너무 황당한 곳에서 발견이 된 터라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사위는 그런 사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지금 농수로에 숨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오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동안 저한테 보여줬던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왜 너한테 거짓말을 해?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으로 살아간 적이 없다. 나는 우리 아들과 같이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겼던 것 뿐이라고. 그래서 결국 너랑 내가 같이 지낼 수 있게 됐잖아. 거기에 덤으로 우리 집안일을 해줄 며느리까지 얻었고, 엄마가 단호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었어. 엄마는 아무 잘못 없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 며느리 잘못이야. 당장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해? 네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내 딸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머리에 큰 상처가 나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농수로 안에 숨어 있는다고 제가 없어지는 줄 알아? 김서방, 자네 엄마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자네랑 내 딸이 함께 사는 꼴을 보기 싫어서 우울증이라며 손목에 난 상처까지 전부 다 일부러 그랬던 거라는데, 자네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래도 자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 거야? 사돈은 길게 뻗어 있는 농수로 터널 안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경찰들은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설득시켜서 밖으로 나오게끔 유도하고 있었지만 사돈은 절대로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사돈은 더욱더 깊숙이 농수로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사람 키만한 농수로에 물이 허리까지 차 있어서 자칫하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돈은 경찰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구조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사위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사돈이 빨리 밖으로 나오길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농수로 밖으로 나온 사돈은 물을 상당히 많이 먹었는지 헛구역질을 하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사돈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주변 분들이 저와 사돈을 뜯어 말렸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더욱더 난리를 치고 말았죠. 그런데 갑자기 사돈이 사위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리는 돌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네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조장의 버릇을 잡아놔야 기가 죽어서 알아서 기어 다닐 거라며.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가 그래도 나이 먹으면 집안일 해줄 사람 필요하다고 해서 며느리 하나 들이면 삶이 편해질 거라는 말에 엄마가 무슨 짓까지 저질렀는지 아냐고. 괜히 몸만 상하고 일만 커져 버렸잖아. 그냥 우리 둘만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였는데 순진한 여자 하나 꼬드겼다고 내 삶이 앞으로 편해질 거라더니 지금 이 꼴이 뭐냐. 네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꾸민 거니까 나 대신 네가 처벌받아라. 나는 절대로 교도소 같은데 들어갈 마음이 없다. 왜 이게 제 탓이에요? 엄마가 먼저 저한테 한탄 하셨잖아요. 사는 게 힘들다고, 온몸이 쑤시고 살림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셔놓고 왜 애를 잡고 그래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아시면서 그 사람을 막대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거 몰랐어요?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껍질 같은 사돈과 사위의 충격적인 말들에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사위는 자기 엄마의 편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 딸을 꼬셔서 결혼까지 했던 거고, 사돈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 없는 우울증을 만들어 충격적인 행동까지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인 거였죠.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고, 서로 잘못이 없다며 부인하는 그 인간들 앞에 서서 양손으로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으며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지금 현재 제 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다행인 건 가벼운 뇌진탕 정도로 끝나서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지만 한번 다치게 된 몸이라 앞날이 걱정이 되네요. 저희 가족은 그 인간들을 조금도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들 편하자고 그런 일들을 꾸민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봐주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이미 제가 녹화한 영상이 있고 딸의 증언이 있으니 저희 쪽으로 유리한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두 사람 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싶지만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법적 처벌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그 인간들에게 벌을 내려주기 위해 현재 이름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나락으로 간다더니 저희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릴 뻔 했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놈은 자기 엄마가 구속된 거에 대해 마음이 아팠는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 혼자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다리 위에서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 손상이 심해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을 구속된 사돈에게 전부 다 설명했어요. 사돈은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며 애원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오열을 하길래 한마디 던지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값에 대해 전부 받고 나와서 자기 아들 얼굴 보라고 했어요. 자식이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이 확정이 되면 형을 받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선처를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딸이 세상을 떠날 뻔했던 상황이었는데 용서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 처절하게 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때까지 응징을 멈출 마음은 없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그 사람들도 똑같이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 사돈의 형벌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사위의 상태는 점점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의 대가가 얼마나 큰 일을 초래하게 됐는지 평생을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결혼 4년 차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하지만 그게 말이 쉽나요?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벌써 각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위로도 제 마음을 치료해 줄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정신적으로 크게 상처를 받아서
어느 정도 진정이 필요해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를 온 상태예요. 원래 살던 곳에서 계속 머무른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이죠. 결혼 후 남편이 살던 동네로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했었어요. 아버지 사업차 움직이게 되었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고려해 제일 적당한 것 같아 그곳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한 동네에서 살면서 좋은 점도 있었어요. 일단 저희가 움직이는데 너무 편했습니다. 명절날은 두말할 것도 없었죠. 저희 가족은 친척분들과 등을 돌린 상태예요. 서로 성격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술만 먹으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그놈의 술이 문제예요. 정말 오래간만에 모여도 기분 좋아 한 잔씩 들어가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불만들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매일 얼굴 보는 사이도 아니고 명절날 그것도 한자리에 모이는 적이 거의 없어서 어쩌다 서로 마음 맞아 모이면 좋게 마무리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불만들이 많으신 건지 결국 못 볼 걸 보고 나서야 등 돌리고 얼굴 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 아버지가 제일 심각했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봐요. 원래 저희 집안이 제일 잘 살았었는데 10년 전부터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 수도 많이 줄게 되었고 결국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점점 작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죠.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니 아버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다시 오기 마련이라고 좋은 쪽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도 아버지는 항상 불만이 가득하셨어요. 하지만 반대로 친척분들은 점점 더 사업이 잘 되었고 저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커졌습니다. 한 가족이면 잘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축하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조언 같은 것도 해주면 좋으련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제일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한 동네에 저희 집안과 시부모님이 같이 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금전적인 대화가 오고 갔고 술을 좀 드셔서 그런지 또다시 아버지의 문제되는 성격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된다니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걱정이 많거든요. 이익을 많이 봐야 하는데 적자를 보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라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지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버텨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가 하는 사업이 전망은 박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도 처음에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었는데 경쟁 상대도 많아져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쟁 상대가 많으면 손해를 보긴 마련이죠. 빠른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처음에 운영하던 사업이 계속 적자를 보게 돼서 다른 사업을 운영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려울 때 옆에서 제 아내가 많이 도와줘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사업을 변경하니 이렇게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네요. 아, 그래요? 역시 내조를 잘해야 집안의 가장이 바로 서는군요. 제 아내는 워낙 그런 걸 할 줄 몰라서 포기한 상태거든요. 밥만 축내기 바빠서 식비 감당하는데도 헐떡거리는데 안사돈께서는 관리를 잘 하시는지 몸매도 좋으시고 확실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보이네요. 사돈어른께서 잘 되신 이유가 바로 보이는데요. 정말 부럽습니다. 당신도 뭐 좀 해봐. 집에만 박혀서 맨날 몸빼바지에 뱃살은 축 처져가지고 비빔밥이나 비벼 먹지 말고. 그러니 살이 그렇게 찌지. 어디 데려가려 해도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이참에 안사돈이 다니는 헬스장이 좀 같이 나가고 그래. 그리고 어떻게 남편에게 내조를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사람이 말이야,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당신만 보면 한숨만 나와서 집에 들어오기도 싫고 내가 살 맛이 안 나.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술이 좀 취하셨는지 엄마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혼자만 가지고 있던 불만이 나오게 되었고, 그런 말을 시부모님 앞에서 듣다 보니 엄마는 상처를 받으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안 좋아진 분위기가 상당히 골치 아팠어요. 그리고 엄마는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참 난감했죠. 서로 분위기 좋게 지내보려고 남편과 함께 자리 마련한 건데, 그런 저희 마음 알지 못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엄마가 집에서 절대 놀지 않아요. 주어진 환경에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엄마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지 아셨으면 저런 식으로 시부모님 앞에서 면박을 주진 않았겠죠. 아버지 회사 잘 되라고 뒤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서 보이는 것만 보려는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한 뒤 부모님 집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게 터지면서 결국 아버지와 한바탕 하게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해야 마음이 편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사업이 잘 되겠어요? 아버지 사업 잘 되라고 엄마가 얼마나 옆에서 많은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아버지 잠잘 때도 엄마는 사업에 필요한 자잘한 일들 다 끝내놓고 그래도 사장이라고 다음날 입을 셔츠 다 다려놓은 다음 집안일까지 전부 끝내는데, 아버지는 사장이랍시고 목에 힘주려고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고 계신지부터 봤으면 좋겠네요. 이런 분이 제 아버지라는 게 정말 너무 부끄럽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뭐야? 네가 뭘 안다고 지금 애비 앞에서 입을 놀리고 있어? 쓸데없는 말 주저리려고 지금 너희 집 안 가고 들어온 거냐? 그만 좀 해. 명주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구만. 뭘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열내고 있는 거야? 우리 딸한테 술 먹고 소리치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한다고 했지? 당신이 그럼 잘했다는 소리야? 아무 말 하지 말고 당장 씻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 엄마도 시댁에서 있었던 일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성격이신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있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아랫배를 갑자기 움켜쥐셨고 아무래도 쉬어야 할 것 같다며 저보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며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말도 안 끝났는데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고 소리를 지르셨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그만하시라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집에서 나왔습니다. 술만 먹으면 대화도 통하지 않고 무조건 화부터 내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 인연 끊고 살고 싶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남편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전에 있었던 상황은 아버지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남편과 저 또한 아버지와의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했고, 시댁에서도 저희 집안을 부르는 게 오히려 집안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 생각하셨는지 더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냥 안부차 전화였고 요즘 제가 일이 바빠 전화를 드리지 못해 엄마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대화를 하면서 엄마의 감정 상태를 웬만해서 알아차릴 수 있었고 걱정이 되는 마음에 여쭤봤어요. 엄마,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요즘 제가 일이 바빠서 못 들려 죄송해요. 아니다. 일이 우선이지. 너희가 잘 사는 모습만 보여줘도 엄마는 그걸로 만족해. 별일은 없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해봤다. 오늘 산부인과 갔다 왔는데 요즘 엄마가 소변도 자주 마렵고 아랫배에 통증이 계속 있어서 아무래도 방광염 같아 산부인과에서 약 좀 타왔어. 너희 아버지 회사 일이 잘 안 풀리잖니.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봐. 약 먹고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너도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지? 항상 몸 조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참지 말고 병원 가도록 해. 엄마도 참다 병원 가서 약 타오긴 했지만 방광염이 쉽게 가라앉지가 않네. 엄마는 아버지의 일도 있지만 회사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도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편인데 아버지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와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그냥 잠깐 집에서 얼굴 보고 돌아가는 게 엄마도 부담이 덜 될 것 같아 주말에 잠시 들리게 되었고 몇 달 만에 집에 들어가게 된 건데 엄마의 얼굴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은 괜찮으신지 몇 번을 물어보게 되었고 엄마의 이런 몸 상태를 아버지는 알고 있긴 한 건지 현관에는 술병이 가득했고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제 표정을 보고 바로 눈치를 채셨는지 그냥 놔두라며 사업하는데 요 근래 적자를 더 크게 봐서 아무래도 사업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런 거라고 씁쓸한 표정을 보이셨어요. 안 좋은 건 대충 알고 있었지만 사업을 정리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워낙 회사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모든 생활을 알기가 힘들었어요. 가까이 살면 더 많은 것들을 챙겨주지 못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잠깐이지만 엄마의 얼굴을 보고 간단하게 식사를 한 뒤 밀려있는 살림 도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아버지는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다른 일을 또다시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시아버님과 자주 연락을 하는 것 같았고 아무래도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버지가 저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고 그 제안을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셨고 저는 섣부르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시부모님 생각도 여쭤봐야 하고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회피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시아버님께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부부 동반으로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여행을 떠나셨고 걱정이 되었지만 시간을 조절할 수 없었던 저희는 잘 다녀오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양가 집안끼리 여행 간다는 자체가 어려운 자리이고 아버지께서 술을 먹으면 또다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발하시고 한참 뒤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술은 입에 대지 않기로 결정을 봤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안도의 전화였고 부탁 좀 드린다며 어머님과 그래도 분위기 좋게 통화를 끝낸 뒤 엄마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아무래도 방광염이 쉽게 낫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전화가 없는 걸로 봐선 아직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늦은 새벽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고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의 목소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급했고 저에게 설명한 상황은 충격이었습니다. 예, 며느라,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다. 일을 어쩌니? 안 사더니 어디 가셨는지 보이질 않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전화기는 꺼져 있어서 지금 너무 걱정스럽네. 사돈 어른도 지금 당황하셨는지 안절부절 못하고 계셔. 경찰에는 신고했다. 아무래도 다음날 가긴 어려울 것 같아 미리 전화했으니 일단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봐라. 만약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고라도 나셨으면 그때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니까 침착하게 정신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럼 상황 봐서 다시 전화할게.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남편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머님의 소식만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직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를 진정시켜줬어요. 만약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엄마를 만났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아 옷만 입고 침착하게 어머님에게 전화가 다시 울리길 기다리고 있었고 아침이 돼도 연락이 없어 제가 전화를 해봤지만 어머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고 저도 아버지께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는 걸 보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된 걸 알 수 있었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남편과 저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시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고 가는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자 제 마음은 끝도 없이 불안했고 도착을 하는 순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었어요.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형사분들이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 그곳으로 급하게 걸음을 옮기니 구급차에 급하게 실려가는 엄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엄마에게 달려가 정신 차려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저와 남편을 본 어머님은 절벽에서 떨어진 걸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했다며 머리를 크게 다친 것 같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빠르게 응급실로 향했고 그런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 아버지 잘못이죠? 술 먹고 또 행패 부리신 거예요? 왜 엄마가 절벽에서 떨어졌냐고요? 나는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저리 비켜. 기분 더러워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가신다고요? 지금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빨리 출발하지 않고 집으로 가겠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여행 가자고 부추기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책임 회피하고 집으로 가겠다고요?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죠. 당장 병원으로 가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머리를 쥐어뜯고 계셨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일단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서둘러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남편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병원에 도착해 엄마의 수술이 잘 끝나길 바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수술실 앞에 무릎을 꿇더니 자기가 전부 미안하다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와 엄마와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날에 술을 먹은 적 있냐고 여쭤봤고 시부모님과 술을 함께 드신 적은 없다며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가 수술실에서 무사히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대수술이 끝이 난 뒤 의사가 걸어 나와서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듣게 되었어요. 엄마는 머리를 다친 것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정밀검사 결과 엄마는 난소암이 발견되었고 상당한 진행이 되어 있었다며 아무래도 수술이 끝나 정신을 차린다 한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거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제 앞에 어머님이 저를 보살펴주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정신을 차린 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제 앞에 어머님만 앉아 계시길래 전부 어디 가셨냐고 여쭤보았고 모두 다 경찰서에 있다며 어두운 얼굴빛을 보이셨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건 아버지의 문제가 된 행동이었고 경찰서에서 증거가 나온 것 같다며 아버지가 조사를 받으려 경찰서에 들어가 같이 따라간 거였어요. 저도 이런 상황에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어 어머님과 경찰서로 향했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달려와 한숨을 쉬며 안 들어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말투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고 있는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고 제가 딸이라고 형사분께 얘기하자 저에게 컴퓨터에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맞냐고 재차 물어보는 답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었고 도저히 아버지라고 믿을 수 없는 행동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단둘이 호텔 근처에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갑자기 아버지가 화가 나셨고 엄마를 보며 삿대질을 하더니 쉬지 않고 영상만 봐도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뒤돌아 다른 곳으로 향했고 다음 영상을 틀어주니 거기에선 아버지가 엄마의 어깨를 밀치며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변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는데 호텔 앞이 바닷가 근처에 너무 늦은 저녁이라 영상으로만 봐도 위험한 장소가 몇 군데 있었는데 아빠와 엄마가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 발을 헛디디면서 엄마는 떨어지게 되었고 아빠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절벽 아래로 고개를 내밀어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급하게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절벽 밑이 아닌 호텔 안으로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놀랐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순간 화가 나 자리에 앉아있는 아버지에게 발길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했지만 묵묵히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업도 망했고 앞으로 먹고 살기 빠듯한데 너희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대. 그래서 병원에는 왜 입원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나한테 갑자기 난소암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말기래. 한평생 일만 하며 힘들게 지냈는데 이제는 네 애미 수발까지 들어야 하는 거냐? 내 인생 그렇게 소비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린 결정인데 그게 뭐 어때서? 말기면 어차피 돈 쓸 이유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투게 된 거고 네 엄마는 실수로 절벽에서 떨어진 거야. 결정적으로 내가 밀지 않았잖아? 그러니 나는 형벌이 아주 적겠지. 아버지의 말에 듣고 있던 형사는 어이가 없었는지 인간이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딸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더 이상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악연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사분께 제발 이 상황에서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최고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아버지가 쓰레기라는 걸 뒤로 한 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엄마를 돌봐주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눈을 뜨게 되었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보이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로지 눈으로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의사는 정신이 돌아온 엄마를 보며 진찰을 하기 시작했고 며칠 뒤면 대화는 가능할 것 같다며 엄마가 빨리 기력을 회복해서 다음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걱정을 해주셨어요. 난소암이 발병이 된 걸 안 순간은 말기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급했어요. 엄마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 없었고 제발 모든 치료가 무사히 끝이 나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고 다행히 머리에 있는 더 큰 문제는 없어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하면 난소에 있는 종양 제거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골반 MRI 검사를 진행했어요. 벌써 다른 곳에 전이가 많이 퍼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수술 날짜를 잡으려 하는데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시기 시작했고 아랫배를 움켜쥐며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몸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떠나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런 현실이 너무 힘이 들어 주저앉게 된 저를 어머님이 부축해 주셨고 좋은 결과가 올 거라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수술실에서 걸어 나온 의사는 급한 불은 껐지만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수술 결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그렇진 못했었죠.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다가 아무래도 필요한 물건들을 집에서 가지고 와야 할 것 같아 잠시 부모님 집에 들렸어요. 필요한 속옷과 여분의 옷을 챙기고 있는 도중 엄마의 옷 서랍장 안에 검은색 상자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라 뭔지 싶어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서류 한 장과 여러 가지 사진들이 들어있었고 전부 다 확인한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아버지와의 이혼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녹음기와 함께 몇 가지 영상의 증거물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을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에 들려온 내용과 몇 개의 영상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난리치는 아버지의 행동들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엄마가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인해 난소암에 걸리셨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경찰서로 향했고 모든 증거물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동안 엄마가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녹음하고 영상까지 저장했다는 걸 알게 되자 엄청 놀라셨는지 상자 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이혼 서류까지 들어있는 걸 보고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었죠. 엄마는 사경을 헤매고 계셨고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런 행동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법적인 처벌을 강하게 내려달라고 하곤 병원으로 향했어요. 경찰서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병원 비상계단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힘들었을 엄마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엄마는 정신을 차리셨지만 몇 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까지 병행을 하니 버티기가 상당히 힘드셨는지 계속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놓고 먼저 떠나기 싫다며 정신 차리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그런 와중에 아빠는 결국 엄마에게 저지른 행동이 우발적이 아닌 고의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징역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평생을 아버지 뒤에서 열심을 보인 엄마를 막대했다는 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자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보관해둔 증거물은 아버지가 사업이 힘들어질 때부터 모아둔 자료였고 그 기간이 무려 9년 정도나 되었어요. 그동안 엄마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엄마는 현재 이혼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걸 해줬어요. 현재 엄마는 병원에서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계시고 몸 상태는 예전보다 좋아지셨어요. 확실히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라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내면 좋은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현재 시부모님과 남편이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계십니다. 온 집안을 난장판 만들어버리는 사람 한 명이 없어지니 너무 살만하고 친척분들과의 관계 또한 좋아진 상태예요. 과거가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가 생각보다 체력적인 요소가 많더라고요. 하루빨리 완쾌되셔서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몸 관리 잘하세요. 어느 순간 오는 질병을 빨리 막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 또한
불행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